조선 최고의 거상 상도 7번째 시간입니다. 다음날 아침 산회관을 떠난 일행은 무령, 양평, 서현을 거쳐 최종 목적지인 연경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의주를 떠난 지 정확히 25일 만에 2,000하고도 30리 노정을 모두 끝내고 청나라의 왕도인 연경에 도착하게 된 것이었다. 연경에 도착한 일행은 외부에 있는 법원사에 도착하여 우선 간단한 지혜를 올렸다. 원래 이 절의 이름은 민충사. 이 절은 당태정이 고구려 원정에서 패한 후 전몰 병사들의 넋을 애도하기 위해서 지은 절이었던 것이다. 연경은 연나라 때 도읍이 되어 그때부터 연경으로 불렸지만 그 후 진, 한, 당 말에 이르는 기간에는 동북 변경을 지키는 치소였었다. 특히 수, 양제와 당태정은 다 같이 이것을 고구려 원정의 전진기지로 삼고 있었는데 이 연경이 중국의 왕도가 된 것은 몽골족이 중국을 통일하여 원제국을 세운 이후부터였다. 원은 연경을 대도라고 명명하였고 그 이후 명청대에 이르기까지 북경은 중국 전역을 지배하는 국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연경을 드나드는 객상들은 마침내 이곳에 이르면 민충사에 들러 간단한 제사를 올리고 분향을 하는 것이 상례였다. 당태정이 고구려 원정 때 전몰한 병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이 절에 들러서 원원들에게 무사히 대륙을 횡단할 수 있도록 도와줌을 감사하는 것이 그들의 통과 의례였기 때문이었다. 임상옥을 비롯한 객상들은 남문을 지나서 전문 대가의 골목에 있는 여인숙에 투숙하였다. 전문 대가라면 오늘날 북경의 옛 이름 그대로 남아있는 거리인데 중국인들은 이 거리를 치엔먼 따지에라고 부른다. 이 거리는 지금도 옛 전통을 지닌 가게가 많은 거리로 북경인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명소지만 그 당시에도 연경 제1의 상가거리였었다. 이것이 연경 제1의 상가가 된 것은 청대 이후부터였다. 임상옥이 연경에 이르렀을 무렵에는 연경은 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하나는 내성, 외성, 그리고 성박 이렇게 세 부분이었다. 원래 내성은 명대에 완성한 북경성의 안쪽에 발달한 마을로 관청가를 포함해 건물들이 바둑판처럼 구획지어져 있었다. 그러나 청이 중국을 장악하자 이곳에 살고 있던 한족들을 모조리 쫓아내고 관료들이나 만주족들이 대신 입주하였다. 그러므로 이곳은 외지인뿐만 아니라 한족들도 살 수 없었던 특수지역이었다. 자연 이곳의 토박이인 한족들은 외성으로 쫓겨나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으며 자연 전로를 따라 형성된 이 거리에 상가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당대 세계 제1의 도시였던 북경의 거리는 한마디로 눈부시게 호화로운 곳이었다. 마르코 폴로는 호화롭고 번영된 큰 도시라 하여 북경을 칸발릭이라고 기록하고 있었다. 상가에는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번화하였다. 임상옥이 갖고 온 인삼을 취급하는 곳은 주로 약종상들이었다. 이들은 전국 각지 혹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각종 한약재들을 사고 파는 한편 환자들이 오면 직접 조제를 해주거나 약을 팔곤 했었다. 이 약을 중약이라고 부르는데 반드시 중약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인삼이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고려 인삼이 들어있지 않은 중약은 약효가 없다 하여 인기가 없었다. 그러므로 조선에서 2천리를 걸어 직접 연경까지 온 만상들의 인삼은 부르는 대로 값을 쳐주리만큼 약종상들에게 인기 있는 품목이었던 것이다. 그 당시 상품을 거래하는 방법은 장사꾼들이 인삼을 들고 약종상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방법이 아니었다. 장사꾼들은 여인숙의 거처를 정한 후 거래가 있는 중약점이나 약포상들에게 연락을 취하면 그들이 여인숙을 찾아와서 그것에서 흥정이 되곤 하였다. 자연 경매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가격을 많이 쳐주는 상인들에게 상품이 낙찰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이미 2차례나 연경을 드나들어 경험이 있던 임상옥이
이 모든 흥정을 맡아 하였고 중국 상인들과의 통역도 모두 도맡아 하였다. 과연 임상옥을 연경에 보냈던 홍국주의 생각대로 홍삼의 인기는 대단하였다. 중국 상인들은 홍삼의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으므로 바야흐로 인삼은 백삼에서 홍삼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흥정은 단 하루 만에 끝이었다. 임상옥을 비롯한 객상들이 갖고 온 홍삼은 한 근당 30냥의 후한값으로 쳐서 단숨에 모두 팔린 것이었다. 임상옥이 갖고 온 홍삼의 양은 5포, 5포는 근으로 해서 50근, 50근은 모두 해서 은 1500냥이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 임상옥의 몫은 은 300냥, 연경에 이르자마자 책문에서 고용했던 청인과 마착꾼들에게 품삯을 주고 그리고 나도 250냥이 고스란히 떨어지는 거금이었던 것이다. 250냥이면 버젓한 문상을 개점할 수 있는 큰 자본이었으며 이제 임상옥은 독립된 점포를 가진 무역상으로 자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임상옥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 하루 만에 무사히 흥정을 끝낸 임상옥은 이희저와 땅거미가 내릴 무렵 연경의 밤을 구경하러 거리로 나섰다. 두 사람은 거리의 모퉁이에서 유명한 만두를 먹기 위해 음식점으로 갔다. 그들이 간 만두점은 도일처라는 음식점인데 특히 삼선만두가 유명하였다. 지금도 이 음식점은 북경 시내 옛자리 그대로 남아있는데 원래 이름 도일처는 청나라의 6대 황제였던 건용제가 붙인 것이었다. 임상옥이 연경에 들어가던 신유년인 1801년보다 2년 전인 1799년에 죽은 건용제는 문화적으로 난숙한 소위 건용시대라는 청나라의 최전성기를 열었던 문화의 황제로 그는 평소 만두를 좋아했다. 유명한 식도락가였던 건용제는 곳곳에서 만두를 가져다가 먹어보곤 했었는데 도일처에서 가져온 만두를 먹어본 후 장안제일의 만두집이라 하여 옥호의 이름을 직접 지어준 것은 바로 그 소매권이 도일처였던 것이다. 임상옥과 이희전은 도일처에서 만두를 먹고 중국술을 들이켰다. 임상옥과는 달리 이희전은 중국말을 전혀 할 줄 몰랐으므로 이희전은 이번 장사로 큰 돈을 벌게 해준 임상옥에게 마음 깊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희전은 음식값을 자신이 지불하였다. 음식을 먹고 나왔을 때는 완전히 밤이 되어 있었다. 가을 밤이었다. 이제 이틀 뒤면 또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고달픈 인생길이었지만은 젊은 두 사람에게 그런 고생은 아무런 두려움도 되지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 대처 연경의 눈부신 야경과 호화로운 풍경은 경의와 탄식의 대상일 뿐이었다. 보는 곳마다 눈이 부셨고 걷는 곳마다 새로웠다. 하늘 아래 이런 곳이 있을까 싶은 두 사람의 마음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꿈틀거리고 있었다. 천하제일의 상인을 꿈꾸는 임상옥과 천하제일의 권력인 왕위의 대역을 꿈꾸는 이전은 하늘 아래 제일의 도시인 연경의 밤거리를 비틀대면서 걷기 시작하였다. 음식점을 건너 유명한 중약점인 동인당 앞으로 걸어가던 이저가 갑자기 좁은 골목으로 빠져들었다. 원래 의성에는 좁은 골목이 많이 있고 이 골목을 중국인들은 후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임상옥은 그런 골목으로 들어가 본 적은 없었다. 그것은 아버지 임봉혁으로부터 들었던 말 때문이었다. 후퉁은 매우 위험한 곳이다. 큰 돈을 지니고 다니는 우리와 같은 상인들은 절대로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말을 떠올린 임상옥은 성큼성큼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이희저를 향해 소리쳐 말하였다. 도대체 어딜 가고 있는가? 이것은 몹시 위험한 곳이네. 이것은 후퉁이라고 하는 골목으로 대낮에도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네. 살인이 일어난다고? 육척거구의 천하장사인 이희저가 껄껄 소리내 웃었다. 이 항우장사를 상대로 살인이 일어날 수 있다고 너무 무서워 말게나. 구경거리라면 큰 거리에 더 많이 있다네. 이 길을 따라가면 전문이 나오네. 예전 북경성의 정약문이라고 불리는 곳이지. 그런
것은 난도 보고 싶지 않아. 내가 가고 싶은 곳은 그런 고리타분한 곳이 아니라 재미있는 곳이지. 난 반드시 이 골목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네. 하지만 무서워하지는 마시게. 수백 명이 달려든다고 해도 단숨에 해치울 수 있으니까. 그들은 한낮에 거리를 끝내고 중국 상인들로부터 받은 거금을 천대에 넣어 몸에 두르고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외지에서 굴러들어온 장사꾼들은 현금이나 값나가는 물건을 지니고 있어서 토박이 범죄꾼들에게 표적이 되는 것이 보통이었던 것이다. 고집 부리지 말고 돌아가세나. 다시 한번 임상옥이 만류하자 이전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자네가 싫으면 나 혼자라도 가겠네. 중국말을 하나도 모르는 이저에게 임상옥이 없다면 눈뜬 소경일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전은 왜 그 골목을 굳이 가려 함일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왜 그런 고집을 부리는가? 꼭 저 골목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자 이희저가 껄껄 소리내 웃으며 물어 말하였다. 정말 몰라서 묻는단 말인가? 모르겠네. 아니 연경에 두 번이나 먼저 왔던 자네가 초인길에 나보다 그 분명한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모르겠네. 임상옥은 정색을 하고 대답했다. 임상옥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 이전은 골목의 벽에 드리워진 물건 하나를 가리켰다. 임상옥은 그가 가리킨 손끝을 따라가 보았다. 그곳에는 붉은 등 하나가 켜져 있었다. 그것은 색주거리를 알리는 일종의 네온사인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임상옥은 그 붉은 등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붉은 등 때문에 굳이 저 골목 안으로 들어가야겠다니. 그러자 이전은 더욱 크게 웃었다. 정말 몰라서 묻는단 말인가?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미 이전은 아내를 비롯하여 두 명의 처자가 있는 몸이었다. 그에 비한다면 임상옥은 여색에는 전혀 문외한의 쑥맥이었다. 난 모르겠네. 임상옥이 대답하자 이자가 손을 들어 임상옥의 머리를 가볍게 때리며 말하였다. 이처럼아, 그 붉은 등은 바로 이것의 색주가라는 뜻일세. 이 골목에 어딘가에는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다는 뜻이지. 사내 내장부가 큰 돈을 벌였으면 혹이렇게 중국 계집의 맛을 한번 봐야 하지 않겠나? 예로부터 중국에는 미녀가 많다고 하였는데 이런 대처에 와서 보기만 하고 맛을 보지 않고 돌아간다면 평생 한이 되지 않겠는가? 자네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도 난 혼자 갈 테니까 말리지는 마시게. 그제서야 임상욱은 이제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다. 홍등이 걸려있는 거리. 이희자가 가자고 고집을 부리던 홍등의 사창가는 오늘도 북경의 시내에 그대로 남아있다. 천안문 광장의 남쪽에 있는 문루는 중국말로 지엔로우라고 불리는데 이 문을 따라서 일직선으로 전문대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따로 발달된 거리가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고 이 거리 이름은 따짜란 거리라고 부른다. 겨우 차 한 대가 빠져나갈 정도로 좁은 거리인데 지금도 이 거리는 수백 미터에 불과하지만 북경 제1의 번화가인 것이다. 이 부근이 예로부터 사창가가 있던 곳으로 격자가 된 창과 서양풍의 2층 건물이 특히 눈에 많이 띄는 곳이다. 1900년도 초에 이 거리는 대화자에 휘말려 전설에 피어가 되고 말았지만 그 후에 재건돼 구시가지 중에서 가장 서양풍의 거리로 남아있는 곳이다. 중국인들은 이 거리를 따짜란 지혜라 부르는데 중국인끼리 따짜란에 가자 하면 여자를 사러 사창가로 가자는 일종의 언어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자가 본 붉은 등의 불빛은 이것의 여인을 사고 파는 색주거림을 나타내는 표지였던 것이다. 이렇게 된 이상 임상옥은 친구를 모른 채 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이희저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버려두고 혼자만 돌아온다면 중국말을 하나도 모르는 그에게 실제로 봉변이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사창가로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지금도 북경 제1의 서커스 극장인 북경 잡기단이 있는 거리는 붉은 등불로 온통 흔들리고 있었다. 여인의 몸을 사러 온 사내들과 이들을 유혹하는 여인들의 곁이 어린 웃음소리와 분단장한 냄새는 가을밤을 가득 수놓고 있었다.
인력거를 타고 오는 사내들도 많이 있어 좁은 거리는 손님을 태우고 달려가는 쿨리들로 가득 차 있었다. 호기를 부리긴 하였지만 두 사람 모두 아득한 외지에서 굴러들어온 촌놈들인지라 막상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누군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 손을 잡아 이끌었다. 색시를 찾는 참이요. 키가 작은 노파였다. 좋은 색시가 있으니 한번 따라와 보군요. 노파는 입을 활짝 열고 웃었는데 이빨에 검은 칠을 하여 이빨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망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원래 중국 사창가에서 호객을 하거나 거리에까지 나와서 유익행위를 하는 일은 드물었다. 여인들은 집안에 숨어 있고 여인을 사는 사람들이 제발로 찾아가 여인을 고르는 것이 관례였다. 그럼에도 노파가 직접 나서서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는 어차피 경쟁 때문이었을 것이다. 임상옥과 이희전은 노파의 뒤를 따라 또 다른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골목마다 붉은 등불이 넘실거려 때 아니게 단풍이 물든 것처럼 출렁이고 있었다. 노파는 전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걸음걸이가 어린애처럼 아장아장하였다. 골목에서는 여인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비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노파는 골목 끝에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비교적 큰 집으로 집안은 아래층과 위층의 2층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전통적인 붉은 빛으로 장식되어 있는 색주가의 안치에는 이미 먼저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아래층에서는 형식적으로 술과 차를 팔고 계단을 올라 커튼이 쳐진 2층 안쪽에서 여인들을 사고 파는 흥정이 이루어지는 모양이었다. 아래층에는 술을 마시면서 마자극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질펀하게 들려나오고 있었다. 노파가 두 사람을 데리고 오자 입구를 지키고 있던 사내가 노파에게 엽전 하나를 주어 사례를 하였다. 재미 많이 보시오. 노파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사내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이끌었는데 두 사람의 특이한 복장은 단박 눈에 띄었다. 색주가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모두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장소가 장소니만큼 살벌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자기 구역 안에서는 손님을 철저히 보호하는 관습이 있었다. 두 사람이 탁자에 앉자 사내는 사라졌고 곧 나이든 여인 하나가 나타났다.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은 마치 중국의 전통적인 연극, 경극에 나오는 배우처럼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으며 손에는 때 아닌 부채를 들고 있었다. 술을 마시러 오셨나요? 여인은 곁이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뭐라는 거야? 중국말을 모르는 이희전은 임상옥에게 다시 물었다. 술을 마시겠냐고 물었어. 술을 마시러 온 게 아니라 여자가 필요해서 왔다고 대답해. 임상옥은 시키는 대로 통역을 하였다. 그러자 여자는 부채를 붙여 바람을 일으키면서 호호호호 소리내 웃었다. 그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 두 사람은 두리번거리면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붉은 주삿빛으로 장식된 2층 벽에는 번쩍이는 금박이 칠해져 있었고 벽에는 흰 비단으로 만든 족자가 걸려 있었다. 족자 속에는 한결같이 비단 옷을 입은 여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저 그림 속의 여인들은 이 색주가에서 돈을 주면 살 수 있는 여인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 눈치 빠른 이희저가 족자 속의 여인들을 보면서 중얼거렸다. 이희저의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색주가에서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인기 있는 창녀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실물 크기로 벽에 걸어놓고 손님들을 유혹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저 그림 속의 여인 중에서 자네는 어떤 여인이 마음에 드는가? 이희저는 벽에 내걸린 대여섯 명의 여인들을 눈으로 훑어 감상하면서 물어 말하였다. 글쎄, 난 모르겠는데. 임상옥이 대답하자 이희저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난 키가 큰 계집일수록 마음에 드네. 소문에 듣기로는 키가 작은 조선 여인들과는 달리 중국 계집들은 키들이 크고 늘씬하다는 소문을 들었네. 키가 크고 허리가 개미처럼 간 여인이라면 난 전대 속에 들이는 돈을 다 주고서라도 하룻밤을 데리고 자며 만리장성을 쌓을 거네. 얼굴이야 난 따지지 않아.
피부가 희고 키가 크며 허리가 가는 계집이면 띵화일세. 이희저는 자기가 알고 있는 유일한 중국말인 띵화를 사용하고 나서 스스로 생각해도 웃음이 나온다는 듯 큰 소리로 웃었다. 이희저는 벽에 걸린 여인들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쳐다본 후 마침내 결심이 섰는지 임상옥을 쳐다보았다. 이희저는 벽에 걸린 족자 중에서 한가운데 여인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하였다. 아무래도 난 한가운데 걸린 계집이 마음에 드는걸. 붉은 비단 옷을 입고 트레머리처럼 목 뒤에다 머리를 틀어 올린 여인의 모습이었다. 그때였다. 사라졌던 여인이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다시 나타났다. 여인의 손에는 조그만 책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여인은 그 책자를 두 사람 앞에 펼쳐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책 속에는 우리 집에 있는 여자들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원하는 여인들을 고르십시오. 임상옥은 여인이 펼치는 책자를 뒤적여 보았다. 과연 여인의 말대로 이 집에 속해 있는 여인들의 온갖 명세가 세세히 적혀 있었다. 나이에서부터 이름, 출신지, 그리고 생긴 모습은 그림으로 꼼꼼하게 그려져 있었다. 뭐라는 거야? 이희저가 임상옥을 쳐다보면서 물었다. 이 책 속에 들어있는 여자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고르라는 거야.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고르라고? 이희저는 껄껄 소리를 웃었다. 마음에 드는 계집이라는 바로 저년이냐? 이희저는 책을 펼쳐볼 생각도 않고 손을 들어 벽에 걸린 한가운데 여인을 가리키면서 말하였다. 난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 저 여자하고 하룻밤을 자겠어. 임상옥은 이희저의 말을 통역해서 여인에게 전해주었다. 여인은 이 집의 살림살이와 매출을 총괄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 모양이었다. 임상옥의 말을 전해들은 여인은 이해가 간다는 표정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다. 저 애는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하지만 값이 좀 비싼데요. 뭐라는 거야? 성격이 급한 이희저가 임상옥에게 물었다. 저 아가씨는 아주 예쁜 아가씨여서 값이 좀 비싸다는 거야. 값이 비싸다고? 이희저는 소리를 질렀다. 억만금을 준다도 상관없어. 저 계집이 아니면 난 그냥 돌아가겠어. 여인과의 흥정은 의외로 까다로웠다. 이희저가 가리킨 그 여인은 아마도 이 색주가 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처녀였던 모양이었다. 은 10냥을 줘야만 짧게나마 만날 수 있고 하룻밤을 함께 지내려면 은 50냥을 줘야 한다는 것이 여인의 설명이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이희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줬어. 일단 10냥을 주겠어. 그 대신 마음에 들면 다시 50냥을 주겠거니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벽에 걸린 계집들을 한 사람씩 다 불러다가 10냥씩 주고 한꺼번에 잠을 자겠어. 임상옥이 통역해준 말을 들은 여인은 가볍게 이희저의 등을 부채로 때리면서 말하였다. 하워서한? 여인은 이희저를 끌고 계단을 올라 휘장 뒤로 사라졌다. 임상옥은 홀로 아래층에 남아 기다리기로 하였다. 이희저가 일을 잘 끝내고 돌아올 때까지 뜨거운 차를 마시면서 기다리겠다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었다. 물론 임상옥에게도 뜨거운 정열이 있었다. 한창 피가 끓어오를 20대 초반의 나이가 아니었던가. 여색에 대한 욕심도 호기심도 터질 것처럼 충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다. 여인의 몸을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은 더러운 일이다. 여인의 몸을 사랑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여인의 몸을 상품처럼 사고 판다는 것은 법도에 어긋난 일이다. 분명히 말해서 인신은 물건이 아니며 상품이 아닌 것이다. 여인을 한갓 돈으로 사고 돈으로 파는 행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범죄며 이 때문에 인신매매의 죄를 저지른 인간은 훗날 노예나 노비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죄값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임상옥이 평생 지켜나간 법도 중에 하나였던 것이다. 비단 여인뿐이 아니다. 돈으로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고 인간이 지닌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도 결국 인신매매의 범죄 행위와 같은 것이다. 하늘 아래 인간은 돈에 의해서 살 수 없으며 또한 돈에 의해서 팔 수도 없으며 돈에 의해서 지배받거나 돈에 의해서 복종할 수도 없는 단 하나의 존재인 것이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먼 곳에서 둥둥둥 북소리가 들려왔다. 꾸러우에서 들려오는 북소리였다. 원래 원나라 때 대도가 되었던 연경의 시간은 타입구에 큰 북을 두드려 알렸는데 하루를 12로 나누어 매 시간 북을 두드렸던 것이다. 방금 들려온 소리는 해시를 알리는 북소리, 오늘 밤에 밤 9시를 알리는 북소리였던 것이다. 꾸러우는 원대에 만든 연경의 백곡과 같은 중심점,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큰 북은 60개 정도의 가파른 계단을 올라 넓은 방에 전시되어 있다. 때문에 시간을 알리는 큰 북소리는 연경의 어느 곳에서도 잘 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해시의 북소리, 이 소리와 더불어 연경의 모든 성문이 닫히게 되는 것이다.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며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아직 통행의 자유는 있지만은 이 북소리는 일종의 통행금지의 사이렌 소리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해시를 가리키는 북소리를 듣자 임상옥은 마음이 급해졌다. 서둘러 돌아가지 않으면 날이 밝을 때까지 이 거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봉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였다. 이희저를 위층으로 안내하였던 그 여인이 계단 위에서 나타나 임상옥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친구분이 오시라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희저를 데리고 돌아가려 했던 참이라 임상옥은 반갑게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위층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오십시오. 여인은 앞장서 갔다. 임상옥은 여인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 2층으로 올라갔다. 분홍빛 휘장으로 가려진 내실 안쪽은 작은 방으로 연이어져 있었고 좁은 복도는 홍등으로 물들어 있었다. 가장 구석진 방에 이르러 여인은 걸음을 멈추었다. 들어가세요. 임상옥은 여인이 이끄는 대로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도 역시 붉은 불빛으로 물들어 있어 어두침침하였다. 중국 특유의 침대가 한 구석에 놓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손님들이 무료할 때 까먹을 수 있도록 검게 물들인 해바라기 씨가 가득 들어있는 접시가 놓여져 있었다. 그 친구는 어디 있습니까? 임상옥은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어 본능적으로 경계하는 눈빛으로 여인을 노려보면서 물었다. 곧 올 겁니다. 여인은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대답하였다. 여기서 기다리시면 금방 올 겁니다. 여인은 다시 사라졌다. 임상옥은 초조해졌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이 있음에 틀림이 없다. 이희자가 자신을 만나고 싶다면 굳이 자신을 이처럼 은밀한 내실로 따로 불러들일 필요가 없지 않은가? 임상옥은 허리춤에 숨겨둔 단도를 가만히 어루만져 보았다. 객상들은 비상용으로 무기 하나쯤은 몸속에 숨기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다. 만약에 위급한 사태가 벌어지면 칼을 뽑아서라도 난국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임상옥은 심호흡을 하며 긴장을 풀지 않고 있었다. 그때였다. 반대편 문 쪽에서 인기척이 있었다. 임상옥이 소스라치게 놀란 것은 등 뒤에도 문이 있어 그곳에서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앞문으로 사라졌던 여인이 반대편 쪽에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였던 것이다. 임상옥이 놀라자 여인은 긴장을 가라앉히려는 듯 곁에 어린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친구분께서 손님에게 이 여자를 보내왔습니다. 여인은 함께 나타난 여인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하였다. 혼자만 재미를 보는 것이 미안해서인지 손님에게도 여자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값은 친구분이 벌써 다 치르셨습니다. 그 친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임상옥은 어이가 없어져서 여인에게 물었다. 그러자 여인은 부채를 붙이면서 웃었다. 어딘가에서 한창 재미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날이 밝은 내일 아침에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말하기 싫다는 듯 말을 끝맺었다. 손님께서 이 여자를 돈을 주고 샀으니 이제 이 시아오지에는 내일 아침까지는 손님의 소유물입니다. 여인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건 손님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여인은 사라졌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다. 임상옥은 졸지에 합방하게 된 것이었다. 이제는 꼼짝없이 싫든 좋든
낯선 여인과 한 방에서 지내게 된 것이다. 방은 1인방, 중국어는 땅문팡이라고 부른다. 매우 좁아서 움직이기만 해도 살이 마주치는 방 안에서 젊은 처녀와 함께 있는 것이다. 방 안에는 추앙웨이라고 불리는 중국 특유의 침대가 있고 침대 위에는 전토, 즉 베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여인은 우두커니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마치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하인처럼. 앉으시오. 그냥 세워두기도 뭐해서 임상욱은 가만히 여인에게 말했다. 그자 여인은 침대 위에 앉았다. 그제서야 밖에서 타오르고 있는 붉은 불빛 아래 여인의 얼굴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였다. 그 순간 임상욱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불빛 아래 드러난 여인의 얼굴은 일찍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볼 수 없는 천하의 절색이었던 것이다. 훗날 가포집에서 임상욱은 이 여인을 단 한 번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일찍이 중국의 정사에서는 양귀비를 자질풍염한 절세의 미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당나라 시인 이백은 양귀비를 활짝 핀 모란에 비유하였다. 백낙천은 양귀비를 주인공으로 장안가를 노래하였는데 내가 그날 본 그 여인은 양귀비가 다시 살아 환생해 온 듯하였다.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가포집을 편찬하였던 만년의 임상옥이 짧게나마 고백하였던 이 여인. 임상옥이 표현했던 것처럼 감히 양귀비의 아름다움과 비유하였던 이 여인과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처럼 전혀 엉뚱한 곳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작은 우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장미령. 임상우가 처음으로 만났을 때 그녀의 나이 15살이었다. 붉은 불빛 아래 처음으로 드러난 장미령의 모습을 본 순간 임상욱의 가슴이 서늘하였다. 천하의 미색 또한 인위적으로 가꿔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스스로 내리는 법. 여인의 모습은 감히 지상에서 만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었던 것이다. 임상욱은 정색을 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났다. 이 여인은 이런 곳에 있을 여인이 아닌 것이다. 모든 물건은 제자리가 있기 마련인 것이다. 모든 나무와 작은 풀들 그리고 하찮은 돌멩이 하나도 있어야 할 자리에 놓여있기 마련인 것이다. 하물며 작은 돌 하나도 그러하거늘 하늘 아래 인간이야 일로 무삼하겠는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침대 위에 걸터 앉아있던 여인이 어깨가 들썩이며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소리를 죽여 참고 있었지만 임상욱은 여인이 울고 있음을 직감하였다. 그리고 여인의 입에서 무슨 신음소리 같은 것이 짧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임상욱은 그 신음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다. 흐느끼며 우는 여인의 입에서 간간히 흘러나오는 외마디 신음소리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지우민아. 흐느끼며 우는 여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외마디 비명소리. 지우밍아의 신음소리는 우리말로 하면 살려주세요 라는 절명의 하소연이었던 것이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인은 숨죽여 울면서 들릴락 말락 가냘픈 신음소리로 말하였다. 임상욱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였다. 살려달라니 그녀의 입에서 그런 말이 흘러나올 리가 없다. 난 그녀를 살려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난 단지 보따리 장수에 불과하며 일시 지나가는 과객에 불과한 것이다. 임상욱은 일단 그녀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임상욱은 탁자 위에 뜨거운 물이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중국 사람들은 항상 열수를 끓여놓고 찻잎을 우려내 마시는 습성이 있었다. 임상욱은 찻배에 녹차를 집어넣고 그 위에 뜨거운 물을 부어내렸다. 향긋한 차의 향기가 곧 피어올랐다. 소저. 임상욱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인을 향해 말하였다. 차를 한 잔 드세요.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임상욱은 여인의 어깨 위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여인의 벗은 어깨의 맨살이 손끝에 느껴졌다. 불처럼 뜨거운 몸이었다. 살짝 손을 스치기만 하였는데도 손길이 데일 만큼의 뜨거운 체온을 가진 여인이었다. 순간 뜨거운 차를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힐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임상욱은 깨달았다. 임상욱도 뜨거운 차를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다. 임상욱이 준 찻잔 하나가 여인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빼앗아갔는지 이윽고 여인의 어깨가 진정되기 시작했다.
붉은 불빛 아래 드러난 차를 마시는 여인의 모습은 이 지상에서 볼 수 있는 미색이 아니었다. 도대체 이와 같은 하늘의 여인처럼 아름다운 선녀가 어떻게 이런 색조각까지 흘러들어와 몸을 파는 창녀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임상옥은 여인의 마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천천히 물어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여인은 긴 한숨을 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 이름은 장미령, 나이는 15살입니다. 오늘 제가 대인어른께 나온 것은 처음으로 손님을 받는 날입니다. 저는 처녀의 몸입니다. 그러니 대인어른 저를 살려주십시오. 치우민가? 여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였다. 임상옥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였다. 처녀의 몸이라니. 자신의 말처럼 15살의 이 소조가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의 몸이라니. 그리고 또한 내가 이 색주가에서 그녀가 맞은 최초의 손님이라니. 장미령은 천천히 임상옥에게 자신이 이곳까지 흘러들어온 경위를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소녀의 고향은 절강성으로 태어난 것은 소흥이었다. 중국말로 샤오싱이라고 불리는 소흥은 원래 춘추 전국시대 때 몰국의 도읍지로 전쟁에서 패한 오랑구천이 그 복수를 맹세하고 장작 위에 누워 곰의 쓸개를 핥으며 굴욕을 되씹으면서 자신을 패하게 한 오왕부차에 대한 복수를 꿈꿔온 와신 상담의 바로 그 고장인 것이다. 최근에는 중국 최고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노신의 고향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노신은 그의 작품 고향에서 소흥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혹한을 무릅쓰고 이천리를 거쳐 20여 년 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했던 고향으로 나는 돌아왔다. 계절은 한겨울, 고향에 가까움에 따라 날씨도 흐리고 차디찬 바람이 선창에 불어와 붕 하고 소리를 냈다. 배 사이로 보면 회청색의 하늘 아래 여기저기에 괴로운 듯 마을들이 누워있고 아무런 활기도 없다. 끊임없이 내 마음에 피해가 일어났다. 노신이 표현하였던 대로 끊임없이 마음속에 피해가 일어나는 강남의 작은 마을 소흥은 그러나 두 가지로 유명한 곳이다. 그 하나는 중국 8대 명주로 손꼽히는 사오싱 지우다. 맵쌀과 밀 그리고 소흥이 자랑하는 맑은 호수인 지엔후의 물로 빚어지는 소흥주는 2400년의 전통을 가진 중국 대표적인 명주인 것이다. 이 소흥주의 빛깔은 붉은 갈색빛으로 그래서 이 술을 황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유명한 것은 이 지역에서 중국 미인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를 이 지방 사람들은 이 지방 특유의 맑은 물 때문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술과 미인은 동색이던가. 임상옥이 고백했던 것처럼 절세의 미인 장미령이 태어난 고향은 전통적인 미의 색향인 바로 소흥이었던 것이다. 소흥이 전통적으로 미인들의 고향임은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미인이었던 서시의 고향이 바로 이 소흥이라는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남아있는 절하산 근처에서 나무장사의 딸로 태어난 서시는 너무나 뛰어난 절세 미인이었으므로 여인들이 무엇이든 서시의 흉내를 내면 아름답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병이 들었을 때의 서시가 찡그리는 모습까지 흉내냈다고 전해지고 있는 전설적인 미인이었던 것이다. 오랑구천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호색가인 오왕부차에게 서시를 헌납하였는데 오왕은 서시의 미색에 빠져 정치를 태만히 했다. 결국 부차는 구천의 미인계에 빠져서 마침내 멸망하고 말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뛰어난 미녀를 일컬을 때 경국지색이라는 말은 바로 서시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도 소흥시 외곽에는 서시가 태어난 산이라는 서시산이 있다. 장미령의 아버지는 대대로 유명한 지하 판지우를 만드는 도갓집의 장인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소흥주는 거북 모양의 독특한 도자기병에 담는 것으로 유명한데 장미령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술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술을 담는 거북 모양의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었던 것이다. 자연 술을 가까이 하게 돼 나이가 40이 되기도 전에 술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술주정뱅이가 되었다. 장미령의 어머니는 먼저 병들어 죽어버렸는데 이때 남은 형제가 딸이 넷에 막내만이 아들이었다. 장미령은 그중 세 번째 딸이었다. 술주정뱅이 아버지는 일도 하지 못하게 돼 쫓겨나게 되었으며
마침내 병으로도 장님이 되어버렸다. 아버지의 병을 고치는 것은 물론 하루하루의 끼니마저 걱정해야 할 판에 어느 날 마을로 연경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흘러들어왔다. 사람들은 이들을 호리꾼이라고 불렀다. 호리꾼이란 원래 호리에서 비롯된 말인데 얘는 여우와 살쾡이처럼 숨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이들 호리꾼은 가난한 집의 딸을 돈을 주고 사들였다. 이들은 절대로 사내 아이들은 사지 않았고 여자아이들만 사들였다. 인물과 생김새에 따라서 값이 매겨졌다. 얘들은 남의 딸을 돈을 주고 사다가 부잣집에 첩으로 팔아넘겨 팔자를 고치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은 돈을 주고 사다가 연경의 색주 가게에 창녀로 되팔아넘기는 인신 매매꾼들이었던 것이다. 딸의 아버지는 거금의 돈을 주고 자신의 딸을 사겠다는 호리꾼의 말에 솔깃하였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만 빼어놓고 나머지 딸넷을 모두 팔아넘기기로 하였다. 그러나 맏딸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흥정에서 제외되었고 둘째 딸과 셋째 딸인 장미령만이 매매되었다. 넷째 딸은 아직 10살도 채 되지 않아 너무 어렸기 때문에 빠졌다. 둘째 딸은 은 50냥에 값이 매겨졌으며 장미령은 은 70냥에 매매되었다. 술주정뱅이 아버지는 딸을 팔아 거금의 돈을 마련하자 기분이 좋아 그날로 거리로 뛰쳐나가 실컷 소홍주를 퍼마셔버렸다. 장미령은 언니와 헤어져 그날로 연경으로 옮겨졌다. 장미령은 연경에 도착한 즉시 유명한 사창가인 따짜란의 한 색주가로 되팔려졌다. 70냥의 장미령을 사들인 호리꾼은 순식간에 80냥을 더 벌었다. 장미령의 빼어난 미모에 색주가에서는 유리 없는 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사들인 것이었다. 그러니까 장미령이 이 색주가에 팔린 뒤 첫 손님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임상옥이었던 것이다.